전 세계가 한 방에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판단을 내리고 같은 박수를 보낼 때입니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무역개발회의 회의장에서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눌려있던 파일이 한 번에 열리듯 한 나라의 시간이 국제사회 앞에서 또렷하게 증명된 날이었습니다. 그 박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라는 숫자로 설명되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조차 어려웠고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외부 지원에 기대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을 떠나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자리 배치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57년 동안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간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195개 회원국 전원의 찬성으로 반대도 기권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 결정은 외교적 수사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세계 시장을 향해 문을 열고 수출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 가난을 산업으로 바꾸고 산업을 경쟁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칭찬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공식적인 언어로 다시 적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는 단순한 명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치에 따라 국제무역협상에서의 발언권이 달라지고 개발 원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계 경제 질서 안에서 맡게 되는 역할도 달라집니다. 도움을 받는 자리에 머무는가 아니면 규칙을 함께 만들고 책임을 나누는 자리에 서는가. 대한민국은 그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표면 위로 드러난 결정 뒤에는 훨씬 오래된 축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읽히기 시작한 과정은 유엔 무역개발회의보다 앞서 이미 여러 국제기구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여러 문턱을 차례로 넘어온 나라였습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있습니다. IMF는 2097년이 아니라 1997년부터 한국을 선진경제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1997년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 목록에서 빼고 선진경제국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5년에 8.9%, 1996년에 7.1%를 기록하고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2.4%에서 2.5%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해 말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마주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는 통계로도 들립니다.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갚아야 할 빚은 1,500억 달러를 넘는데 당장 손에 쥔 돈은 40억 달러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받았습니다. 여기에 세계은행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40억 달러가 더해지면서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체제가 꾸려졌습니다. 선진경제국으로 분류된 해에 동시에 국제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이 모순된 장면은 오히려 한국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위기 앞에서 국민도 움직였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는 약 351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석 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가치로는 18억 달러어치였습니다. 외신은 이 장면을 신기한 열정으로 보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감동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신용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의 귀금속이 국가의 시간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복의 속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정보다 빠르게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체제를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은 뒤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 이전에 받았던 선진경제국 분류가 위기 이후에도 철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서는 방식이 더 강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 대목은 의미심장합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위기를 겪지 않는 나라를 뜻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충격을 어떻게 제도와 산업의 회복력으로 바꾸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넘어졌던 나라가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나라로 읽힌 것입니다. IMF보다 한 걸음 앞선 신호도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에 들어갔다는 것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적 선진국들과 같은 테이블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보다 더 묵직한 전환이 2009년에 일어납니다.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입니다. 이 위원회는 세계 원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여국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해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 여력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나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대한민국은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개발의 역사에서 이 경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름은 단순한 가입국 명단이 아니라 하나의 예외로 기록됩니다. 한국 전쟁 직후를 떠올리면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국가 예산조차 제대로 꾸리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해외 원조로 메워야 했고 옥수수 가루와 탈지 분유, 군복을 고쳐 입는 일상이 생존과 직결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건국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총액은 약 127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코이카를 통해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전수하고 인프라를 지원하고 제도 구축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5억 달러였고 DAC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된 것. 이 변화는 숫자보다 서사가 더 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들의 모임, 이른바 3050 클럽입니다. 2018년 기준 이 조건을 충족한 나라는 단 7나라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긴다는 건 경제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이 함께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교육과 의료와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가능한 조건입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1977년에 1000달러를 넘었고 1994년에 10,000달러, 2006년에 20,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1,349달러를 기록하며 마침내 30,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67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 숫자로 보면 약 470배의 상승입니다. 세계 경제가 같은 기간 평균 7.5배 성장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39.9배 확대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격차 앞에서는 오히려 담담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과장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만으로 선진국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여러 기준을 함께 봅니다. 세계은행은 국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중하위 소득, 중상위 소득, 고소득 국가로 나누는데 대한민국은 여기서 고소득 국가에 속합니다. 이 분류는 단순히 많이 버는 나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경제력 외에 국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있습니다. 군사력은 그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145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2026년 기준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역 군인 60만 명, 예비군 380만 명, 국방 예산 약 500억 달러 규모. 인구 5천만 명대 국가가 이 순위에 있다는 건 단순한 병력 규모보다 첨단 기술력과 방위산업 기반이 함께 받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 경쟁력은 더 직접적입니다. 반도체를 보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판매 상위권에 올라 있고 조선 산업에서는 세계 수주량의 큰 비중을 한국 조선소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기술과 설계와 공급망 관리가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마지막 축은 문화입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 한국어. 이제 한국은 뉴스의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때로 가장 오래 남는 힘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문을 열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브랜드 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상위 15위권에 들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첨단 제조업 경쟁력이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이미지로 먼저 기억되곤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스타일과 한국 음식,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흐름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화적 호감은 소비와 투자, 관광과 유학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제품을 찾고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와 외교의 결을 바꾸는 힘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이상으로 큰 국제적 존재감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지위가 어느 한 지표에서만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MF는 경제력을 받고, OECD는 제도와 정책 수준을 받고, 세계은행은 소득 수준을 받고, UN 무역개발회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이것은 한국의 성취가 한 분야의 반짝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점은 잿더미였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의 대한민국은 재건 가능성조차 비관적으로 평가되던 나라였습니다. 국토는 파괴됐고 산업 기반은 거의 사라졌고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는 세계 최빈국 수준을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미래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폐허 위에서도 방향은 만들어집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은 한국 경제의 불씨가 됐습니다. 안에서 부족한 것을 밖으로 돌파하는 방식, 작은 내수 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성장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방식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누적됐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규모가 커졌고 소득은 계단처럼 올라갔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데 한국은 12해가 걸렸습니다. 다른 3050 클럽 국가 평균인 9.7년보다 느렸지만 그 사이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잠시 밀려났다가도 다시 올라선 그 복귀의 과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충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1,638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해 이탈리아의 31,60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버티는 체질, 그것이 한국 경제의 한 단면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받은 원조의 의미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조는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초의 직업훈련원 같은 기관들이 원조 자금으로 세워졌습니다. 한국은 받은 도움을 흘려보내지 않고 의료와 과학기술, 산업인력 양성의 기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 방식도 특징적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기술 이전, 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에 무게를 둡니다. 직업훈련원을 세워 기계와 전기, 정보기술과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가르치고 다른 나라가 어려워했던 인프라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기도 합니다.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더 정확히 아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다시 국제적 자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특별한 사례로 바라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성공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성공의 경로 자체가 다른 나라에 설명 가능한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는 과거 회고에 그치고 맙니다.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은 종착지가 아니라 더 무거운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책임이 커지고 기대가 많아지고 안으로는 더 높은 시민의식과 제도적 성숙을 요구받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에게 성취의 증명이 아니라 역할의 수행을 기대합니다.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IMF의 선진경제국 분류, OECD 가입, DAC 가입, UN 무역개발회의 선진국 그룹 이동을 차례로 통과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기준에서 모두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군사와 문화의 여러 축이 함께 쌓여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부심의 재료로만 소비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입니다. 받은 도움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쌓아 올린 번영을 어떤 시민적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어떤 내용을 채워 넣을 것인지, 이제 질문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성숙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처음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195개 나라가 한 나라를 위해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냈던 순간, 그 박수는 과거의 성취를 향한 축하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역할을 향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받던 자리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고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